그때 왜 막았어? 반사적으로 움직인 거야. 훈련 때문에. 이번에도 날 버리면 그땐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야기 시작 전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에피소드와 함께 해주세요. 제1부 죽은 자의 귀환. 서울 도심 새벽 2시. 태성그룹 본사 51층에서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태성을 대한민국 3위 재계그룹이라 부르지만 경찰 특수범 죄수사팀의 극비 파일에는 다른 이름이 붙어있다. 국내 최대 기업형 폭력 조직. 현재 실권자 권태준 30. 강희연은 그 파일을 무표정하게 덮었다. 8년간 특수부대, 그 후 2년간 경찰 언더커버. 이연의 이력서에 적힌 것은 거기까지다. 그 아래 12년 전의 기억은 이력서에도 머릿속에도 적지 않기로 했다. 오래전에 결심한 일이었다. 면접은 형식이었다. 태성 측은 이연이 제출한 위조 이력 민간 군사기업 소속, 해외 분쟁 지역 5개국 실전 경험을 이미 역추적했을 것이다. 이연도 알고 있었다. 그들이 확인하고 싶은 건 서류가 아니라 몸이다. 면접관이 신호를 보내자 폭도 끝에서 덩치 좋은 조직원 셋이 들어왔다. 공식 명목은 실기 테스트. 이연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꺾고, 두 번째 무릎을 꺾고, 세 번째가 테이블을 넘어오는 순간 이미 목을 잡고 있었다. 3.2초. 이연은 셋을 바닥에 눕혀놓고 다시 앉아 넥타이를 매만졌다. 합격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보안팀장 발령을 받은 날, 이연은 실권자에게 공식 보고를 올리기 위해 51층으로 올라갔다.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의 옆 얼굴을 보는 순간 이연의 심박수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12년. 권태준은 변해 있었다. 고등학생의 뼈가 완전히 다 자란 얼굴, 더 차갑고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연을 보는 눈빛에 단 0.1초도 파문이 없었다. 강희연 팀장이군요. 태준이 서류에서 눈을 들지도 않은 채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균일했다. 처음 보는 부하 직원에게 건네는 표준어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연은 무표정을 유지했다. 오랫동안 훈련해온 얼굴이었다. 모르는 척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것이 이연의 경력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보고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이연의 등 뒤에서 태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유리문이 완전히 닫히는 찰나 태준의 시선이 이연의 어깨 라인을 천천히 후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 제2부 비즈니스 파트너. 발령 사흘 만에 이연은 추가 직책을 받았다. 전담 수행 보좌. 실질적으론 경호원과 비서의 중간 어딘가였다. 태준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이연의 책상에 일정표 하나를 던져놓았다. 새벽 6시 기상부터 심야 업무 종료까지 태준의 동선 전체가 이연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연은 표정 없이 수락했다. 오히려 잘됐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파일에 접근하기 쉽다. 낮에 태준은 완벽한 경영인이었다. 회의실에서는 냉정하게 숫자를 읽고 거래처 앞에서는 40짜리 임원들도 긴장시키는 카리스마를 풍겼다. 이연은 그 옆에서 서류를 넘기고 차를 따르고 일정을 조율하며 유능한 그림자 역할을 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기업 보안 전담 인력이었다. 밤은 달랐다. 태성의 진짜 얼굴은 자정 이후에 드러났다. 항구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비공개 거래, 라이벌 조직 대표를 압박하는 자리, 채무자를 처리하는 뒷골목. 이연은 태준의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목격한 것들을 머릿속 파일에 하나씩 저장했다. 문제는 태준이 이연을 단순한 도구로만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나흘째 밤 선착장 창고에서 거래가 틀어졌다. 상대 조직 측 남자 둘이 총을 꺼내는 순간 이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계산도 감정도 없이 몸이 먼저였다. 두 명의 총을 빼앗고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8초. 태준은 양복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연이 제압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태준의 눈이 이연의 얼굴을 정면으로 잡았다. 전에 어디서 훈련받았어? 이연은 담담하게 답했다. 이력서에 적혀 있습니다. 태준은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부하를 관찰하는 것과는 다른 온도가 섞여 있었다. 확인하려는 듯한, 아니면 이미 확인한 것을 즐기는 듯한. 이연은 그 눈길을 무시하고 바닥에 제압된 남자의 무기를 수거했다. 돌아오는 차 안, 태준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총구 앞에서 망설이지 않더군. 훈련받은 사람이랑 실전을 겪은 사람은 달라. 넌 후자야. 이연이 답하지 않자 태준이 시선을 창에서 이연의 뒤통수로 옮겼다.
궁금한 게 생겼어. 이연의 손이 핸들 위에서 0.1초 굳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룸미러 속 태준의 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연은 숙소에서 수신기를 점검하며 상부에 보고를 올렸다. 암호화 문자 한 줄. 내부 접근 확보. 단 대상이 변수. 보내고 나서 이연은 잠시 그 화면을 응시했다. 변수. 12년 전부터 이 남자는 항상 변수였다. 제3부 흉터의 기억. 습격은 예고 없이 왔다. 금요일 밤 태준이 비공개 루트로 이동하던 중 차량 2대가 앞뒤를 막았다. 라이벌 조직 연합파의 직할 인원, 총기로 무장한 6명. 전형적인 차단 후 제압 공식이었다. 이연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상황을 분석했다. 정면 차량 2명, 후방 4명, 건물 2층 창문에 반사되는 조준경 빛. 저격수가 있었다. 태준을 먼저 건물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어깨를 잡아 각도를 틀고 저격선을 끊는 동작이 하나로 이어졌다. 총성이 울렸다. 이연의 왼쪽 어깨에 찰과상을 남기고 총알이 벽에 박혔다. 실내로 들어온 뒤 이연은 태준을 창고 안쪽 사각지대로 이동시키고 외부 6명을 순차 제압하는 데 4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마지막 인원이 바닥에 쓰러지고 나서야 이연은 왼팔의 감각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칼이었다. 두 번째 인원이 숨겨두었던 접이식 나이프. 이연의 옆구리 쪽을 스치며 상의를 찢었다. 태준이 이연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왔다. 응급처치를 위해 찢어진 상의를 젖히는 순간 멈췄다. 어깨. 왼쪽 어깨에서 쇄골 아래로 이어지는 오래된 흉터. 칼을 깊이 베인 뒤 아물었다는 게 한눈에 보이는 10cm 남짓한 선. 태준의 손가락이 그 위에 멈췄다. 묵음. 창고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이연은 태준의 표정을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대신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혈부터 하겠습니다. 태준은 답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흉터 위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뜨겁고 차갑고 오래되고 새로운 것들이 동시에. 고등학교 2학년 봄. 골목길. 태준을 노리고 들어오던 칼을 온몸으로 막아서던 남자아이. 18살의 강희연. 그 흉터가 여기 있었다. 태준은 이연의 상의를 도로 내려주며 자연스럽게 지혈 압박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완벽하게 평온했다. 병원은 내가 아는 곳으로 가자.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준은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쇄골 아래를 천천히 문질렀다. 같은 위치, 같은 각도.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제4부 위태로운 공조. 이틀 후 새벽 태준의 집무실. 태준이 이연을 불렀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이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준은 책상에 앉은 채 서류 한 장을 던져놓았다. 이연이 집어들었다. 자신의 실명, 소속, 경찰청 특수범죄수사팀 언더커버 파견 기록이 인쇄되어 있었다. 심장이 한 박자 내려앉았지만 이연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면접날부터.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연 앞으로 걸어왔다. 멈추지 않고 이연과 30cm 거리까지 들어왔다. 이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날 죽이러 온 거야? 아니면 다시 사랑하러 온 거야? 이연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눈을 피하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정면으로 태준을 봤다. 태준은 이연의 침묵을 읽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왔다. 둘 달아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필요하거든. 제안은 간단했다. 이연의 신분을 조직 내에 공개하지 않는 대신 이연은 경찰 상부의 정보를 태준에게 제공하고 태준의 특수임무를 수행한다. 명목은 공조, 실질은 이연을 조직의 내부 인간으로 묶어두는 것이었다. 이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걸. 동시에 거절하면 즉시 신분이 노출되고 임무가 끝난다는 것도. 수락하겠습니다. 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공존이 시작됐다. 이연은 낮에는 태성의 보안팀장으로, 밤에는 태준의 사적인 사냥개로 움직였다. 경찰 상부에는 접촉이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최소한의 정보만 흘렸다. 위험한 줄타기였다. 경찰에게도 태준에게도 완전히 속할 수 없는 자리. 그리고 태준은 그 줄타기를 정확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연의 균형을 흔들기 시작했다. 업무 지시와 사적인 말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연만이 알아챌 수 있는 방식으로 과거를 건드렸다. 넌 예전에도 이랬어. 싫다는 말을 못했지. 이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 이현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제어부 붕괴되는 무심. 경찰 상부의 암호 메시지가 이현의 수신기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열흘 후였다. 최종 명령 대기 상태로 전환. 대상 직접 처단 포함 검토 중. 이현은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리고 5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처단. 권태준을 직접 없애라는 명령. 임무 시작 전 이현은 이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락했다. 그때 이현에게 그것은 선택지 중 하나였다. 숫자였다. 지금도 그래야 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수신기를 닫지 못했다. 태준은 그 시기에 이현을 더 자주 가까이 뒀다. 심야회 후 단둘이 남겨진 집무실, 이동 차량의 좁은 뒷좌석, 야간 현장 점검 후의 새벽 식사. 거리를 좁혀오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다. 빠르게 들어왔다가 갑자기 물러서고 이현이 무심하게 대응하면 더 깊이 들어왔다. 태준이 원하는 건 분명했다. 이현의 얼굴에서 균열을 찾는 것. 열 나흘째 밤 창고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다 차가 고장났다. 외진 산업도로 대체 차량이 오기까지 40분. 이현은 차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태준이 따라 나왔다. 나란히 서서 아무 말도 없이 어둠을 봤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낮은 목소리로 평소 업무 어조와 전혀 다른 온도로. 그때 왜 막았어? 이현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시선을 고정했다. 18살 때. 칼 앞에서. 이현이 입을 열지 않자 태준이 이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달빛이 태준의 옆 얼굴을 반쪽 잘라냈다. 아름답고 위험한 명암이었다. 반사적으로 움직인 거야. 훈련 때문에. 거짓말. 이현은 대꾸하지 않았다. 담배를 끝까지 태우고 바닥에 눌러 껐다. 차 안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태준의 손이 이현의 왼팔을 잡았다. 정확히 흉터 위를. 강하지 않은 힘이었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웠다. 이현은 그 손을 떼어내지 않았다. 4초간. 이현에게는 그것이 4초였다. 그리고 조용히 팔을 빼며 차 문을 열었다. 감정은 수면 아래로 밀어넣었다. 오래 훈련한 기술이었다. 그날 밤 이현은 처음으로 보고 파일 작성을 중단했다. 제육부 드러난 진실. 조직 내 금고 접근 권한이 생긴 건 우연이 아니었다. 태준이 준 것이었다. 이현이 며칠에 걸쳐 시스템에 몰래 접근하려던 것을 태준은 이미 알고 있었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보조 키카드를 이현의 책상에 올려뒀다. 금고 안에는 기밀 파일이 있었다. 태성의 자금 흐름, 거래 내역, 회장의 직접 지시 문서들. 이현이 6개월 넘게 찾던 것. 그리고 그 파일들 맨 아래에 12년 전 날짜가 찍힌 봉투가 있었다. 발신 권도영 태성 회장. 수신 사설 탐정 소속 정보팀. 내용 강희연 신병 관련 처리 지시. 이현의 손이 굳었다. 문서를 읽는데 3분이 걸렸다. 12년 전, 태준이 이현 곁을 떠나기 4월 전, 회장 권도영은 이현의 가족과 주변 인물 전체를 조사한 뒤 지시를 내렸다. 권태준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경우 이현 측 처리. 조직에 동원될 경우 어떤 의미인지 이현은 직업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았다. 태준은 이현을 살리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악당이 되는 길을 스스로 택한 것이었다. 이현은 파일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분노가 올라왔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올라왔는데 그것의 이름을 이현은 한참 동안 부르지 않았다. 그날 밤 태준이 집무실로 이현을 불렀다. 이현이 파일을 찾았다는 걸 태준은 이미 알고 있었다. 금고에 열람 기록이 남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현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었다. 이현이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왜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었을 것 같아서?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시선만 올렸다. 12년의 무게를 짊어진 채 너무 오래 혼자였던 얼굴이었다. 이현은 그 얼굴을 보며 분노와 연민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알 수 없었다. 복수하러 왔으면 지금 해. 이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 자체가 이미 답이었고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 제7부 배신의 서막. 배신자는 이현의 직속 아래 보안팀 부팀장이었다. 연합파의 정보를 팔고 있던 내부 인원. 이현의 언더커버 신분, 경찰청 파견 코드명, 접선 방법 전부. 태준에게 보고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정보가 외부로 새나갔다. 연합파는 그 정보를 태성 회장 권도영에게 팔았다. 이현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회의실에서 보안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조직원 넷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 직속 처리팀이었다. 이현은 셋을 쓰러뜨렸지만 네 번째 인원에게 전기 충격을 맞았다. 고압. 근육이 순간 제어를 잃었다. 지하 구금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손목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고문은 체계적이었다.
조직은 이연의 수사 현황, 경찰 상부 연락처, 기밀 파일 복사본 보관 위치를 원했다. 이연은 3번의 기절과 2번의 회복을 반복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도록 훈련받아 있었다. 3시간 후 구금실 밖에서 총성이 2발 울렸다. 문이 열렸다. 태준이었다. 양복 소매가 올라가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이연의 처음 보는 태준의 얼굴이었다. 비즈니스 미소도, 계산하는 눈빛도 없는 그냥 차갑게 타오르는 얼굴. 태준은 이연의 결박을 직접 풀었다. 일어날 수 있어? 이연이 대답 대신 스스로 일어섰다. 무릎이 흔들렸지만 버텼다.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알아.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 문제는 내가 처리한다. 그 한마디의 무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연은 알았다. 태준이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 조직을, 아버지를, 그 모든 걸 부수기로. 이연은 태준의 얼굴을 오래 봤다. 처음으로 먼저 시선을 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재팔부 사선 위에 제외. 이연이 탈출한 건 태준 덕분이 아니었다. 태준이 구금실 문을 열기 17분 전, 이연은 이미 손목 결박을 풀고 있었다. 의자 금속 모서리를 이용해 플라스타일을 마찰로 끊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이연이 움직이기 직전 태준이 도착한 것뿐이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각자 알고 있었고 어느 쪽도 말하지 않았다. 내부 배신자가 폭로되고 태준이 회장 직속팀을 제압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조직 내에 퍼졌다. 회장 권도영은 즉각 대응 인원을 편성했다. 태준과 이연을 동시에 처리하라는 명령이었다. 폐공장으로의 유인은 이연의 계획이었다. 열린 공간보다 구조물이 있는 실내가 유리했다. 이연이 위치를 흘리자 권도영의 처리팀이 따라왔다. 총기 소지 인원 31명. 공장 내부는 어두웠다. 이연과 태준은 중앙철제 구조물을 등지고 섰다. 나란히 등을 맞대고. 12년 전 골목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연의 심장이 그걸 기억했다. 몸이 기억하는 건 머리보다 빠르다. 이후의 40분은 기록할 수 있는 언어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연은 좌측, 태준은 우측. 두 사람은 한 번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다. 서로의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채우며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간격을 좁혔다. 마지막 5명이 남았을 때 이연의 왼쪽 옆구리에 총알이 스쳤다. 태준이 뒤에서 이연의 팔을 잡아 제 등 뒤로 끌어당겼다. 자신이 앞으로 나섰다. 이연은 그 손을 뿌리치고 태준의 옆에 섰다. 마지막 5명을 함께 정리하고 나서 공장 안이 침묵에 잠겼다. 이연은 옆구리를 누른 채 숨을 골랐다. 태준이 이연을 봤다. 이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낮고 고른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 12년 동안 눌러온 것들이 있었다. 이번에도 날 버리면 그땐 진짜 죽여버릴 거야. 태준은 오래도록 이연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계산 없이 웃었다. 제구부 폭풍의 눈. 새벽 4시 임시 거점. 이연은 경찰 상부에 최후 보고를 올렸다. 수집된 기밀 파일 전체, 자금 흐름, 회장 직접 지시 문서, 연합파와의 유착 증거. 6개월치 임무의 결실이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다. 권태준은 수사 협조자로 전환 처리 요청. 조직와의 작전에 자발적 가담. 상부의 응답은 12분 만에 왔다. 불가. 권태준은 공범으로 처리 대상. 이연은 수신기를 끄고 파일을 복사했다. 경찰 조직을 우회해 검찰 특수부에 직접 전달하는 루트는 이연이 언더커버 경력 8년 동안 딱 한 번 써뒀던 비상 채널이었다. 오늘을 위해 아껴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타이밍이 맞았다. 태준은 이연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봤다. 물어보지 않았다. 작전의 핵심은 회장 권도영의 비공개 이사회를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태준은 회의를 소집하고 권도영이 참석하도록 유도했다. 이연은 그 건물 전체를 검찰과 경찰이 포위하도록 정보를 흘렸다. 두 사람이 빠져나올 여지는 애초에 계획에 없었다. 이사회 도중 건물이 봉쇄됐다. 권도영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연을 노렸다. 태준이 막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폭도에서 마주섰다. 총이 오갔다. 태준의 팔에 총상이 났다. 권도영은 체포팀에게 제압됐다. 건물 지하에 설치된 증거 은닉용 서버룸이 자동 소각 시스템으로 발화했다. 태준이 미리 작동시켜둔 것이었다. 서버의 데이터가 아니라 조직의 흔적 전부를 태우기 위해. 불이 퍼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 이연은 태준의 멀쩡한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뒷구역으로 뛰었다. 탈출로 직전 이연이 멈췄다. 상부 명령 위반, 증거 인멸 방조 협조 거부. 이연의 공식 경력은 여기서 끝이었다.
태준이 이연을 봤다. 후회? 이연은 잠시 생각했다. 진짜로 계산하지 않고. 아니요. 두 사람이 함께 탈출로로 달렸다. 제10부 블랙아웃 그리고 공식 기록에 강희연과 권태준은 없다. 태성그룹 붕괴 사건, 회장 권도영 구속, 연합파 동시화해. 검찰 발표에 그 이름들은 등장하지 않았다.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는 현장 사망 추정, 신원 확인 불가로 처리됐다. 타협이었다. 이연이 검찰 특수부 채널을 통해 성사시킨 거래. 모든 증거를 완전히 제공하는 대신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죽은 자들은 추적받지 않는다. 포르투갈 대서양 해안가의 작은 도시. 석회벽이 하얗고 파도 소리가 일정한 곳. 관광지도 아니고 오지도 아닌 그냥 조용한 곳. 두 남자가 해안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한 명은 선글라스를 쓰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바다를 봤다. 다른 한 명은 그 옆에서 반 걸음 간격을 두고 걸으며 가끔 상대의 옆 얼굴을 봤다. 이연이 먼저 산책로 끝에 커피 가게 쪽으로 시선을 줬다. 아침은? 먹자. 태준이 짧게 답하며 먼저 걸음을 옮겼다. 이연이 따라갔다. 자연스럽게 아무 역할도 없이. 보안팀장도 언더커버도 조직의 후계자도 아닌 그냥 이연과 태준이었다. 가게 안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태준이 이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놨다. 이연은 피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면서 그 손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맞댔다. 계산하지 않고. 아침 햇살이 창을 넘어 테이블 위로 깔렸다.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두 사람의 첫 아침이 평범하게 시작됐다. 가장 위험한 위장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였다.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이연과 태준은 오늘도 그 해변을 걷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전히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에피소드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고 싶은 에피소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